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명저 100권 8부 인문사회 편입니다. 전체 100권까지 오늘과 이제 다음 1시간이 남았는데 늘 영상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책들, 최근 20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 개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2번째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전진문. 저자는 왜 한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자를 유지했던 유명인이 없는가, 이런 학생의 질문을 받고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다 발굴을 해서 경주 최부잣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년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대요. 보통 우리가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100년도 못 가는 거죠. 몇 가지 최부잣집의 부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자, 11대조부터 이제 부자로서 부를 쌓아서 유지해오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최진립이라는 분이 억울하게 귀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위에 있는 거는 칼날 위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권세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이런 유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사실 조선시대 때 전국을 그냥 호령했던 그런 세도 정치, 특정 문중 많잖아요. 하지만 건불 10년이라고 몇십 년 이상 권세와 부를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최부잣집이 이렇게 300년을 유지하게 된 비결, 바로 이 권세의 위치에서 비껴 있었던 것,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만석 이상 갖지 못하니까 땅은 더 생기고, 그러니까 소작인들에게 소작 비율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심한 가뭄이 들면 실제로 죽을 끓여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894년에 동학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수많은 양반가들 집이 불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학의 리더는 최부잣집을 부수자, 불태우자 했는데, 그를 따르는 농민들이 저 집은 절대로 불태우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부잣집은 이제 온전히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 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3번째 88만원 세대 우석훈 박건일. 이 책이 출간된 지는 꽤 됐어요. 출간됐을 당시에는 이 88만원 세대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기준으로 이게 88만원 세대 쓰기는 좀 어렵죠.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청년 세대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청년 세대들의 어려움, 힘겨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설사 비정규직 일을 하더라도 급여나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거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산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한 일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파트타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때에 따라 한다, 그런 걸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급여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급여나 처우, 동일 시간, 동일 노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급선무가 아닐까. 84번째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좋은 이타주의를 하더라도 냉정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NGO에서 선의, 착한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한다, 그런 것들을 꼬집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도 생산성이 필요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진행이 돼서 엉망이 된 경우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윤리적 소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해당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아동 노동, 우리가 보기에는 착취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나마 그러한 노동이 최고의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 내용만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정무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정무역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왠지 기쁜 마음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중개인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선한 행동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더욱 디테일하게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85번째,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베너지, 에스테르 듀플로. 이 책은 빈곤 탈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곤한 경우 사실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약간의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가 의료에 대한 투자. 그런데 사실 가난한 경우에는 그 약간의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이 생긴다는 거죠. 가난 자체가 더욱 심한 가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공급과 수요라는 그 두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액 금융의 성공 사례,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언론에서 들어봤잖아요. 소액 대출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게, 그 중에 많은 경우가 또 자립의 길로 이어지고, 뭐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규모 원조도 좋고 다양한 지원도 좋은데, 여튼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희망이 생기면 자제력도 향상이 되고 자립심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왔듯이 교육에 대한 투자, 그런 것이 이 빈곤 탈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6번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이 책은 모든 것들이 돈으로 거래되는 그런 사회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지금 많은 것들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성, 입학, 명예, 사랑, 병역 면제, 이런 것도 다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시장 영역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시장 영역으로 편입이 되고 있죠. GDP 통계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그걸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래 만능주의, 이런 것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시장의 부패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이 이 책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가야 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시다. 그러면은 간혹 부모들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미안해 한다는 거죠.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일찍 올게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그 시간이 지나서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 페널티를, 그러니까 벌금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인간에 대한 뭐 미안함, 이런 감정은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뭐 벌금 얼마예요? 벌금 내고, 오히려 벌금 내면서 더 늦게 오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죄송한 마음, 사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고서 뭐 얼마면 합의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돈으로 그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의식적으로도 또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경향성, 이런 것들은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성이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87번째,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유대인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따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뭐 그런 개념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탁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0.2%인데 뭐 노벨상 다수를 수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 부자들, 사실 좀 유명하다 싶으면 유대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이렇게까지 많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뇌가 발전하게 됐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문화 자체가 성경을 읽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이 발전을 하는 거죠.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목사나 신부 이런 지위가 없어요. 성경을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랍비라는 존재가 있지만 랍비는 그냥 도와주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이 있지만 뛰어난 유대인은 그 유럽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 모두가 죄악시 여기는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유대인이 해온 거죠. 수백 년 이상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리대금업이라는 거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 감각, 센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일들을 수백 년 대대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감각과 그와 관련된 지능이 발전하게 되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뭐죠? 무소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교와 청교도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88번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자, 크게 세 가지 개념인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입니다. 아주 그 핵심 개념만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인지혁명은 뭐냐면, 왜 인류가 다른 모든 생명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허구를 믿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상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상상의 질서,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대한민국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다. 뭐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신화를 믿고, 종교를 믿고, 또 국가를 믿고, 자, 회사, 법인이라는 건 실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상의 질서를 인간은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뭡니까?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업혁명인데, 유발 하라리는 한 종이 널리 퍼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건 뭐냐면 유전자를 얼마나 잘 퍼뜨리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농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죠? 밀, 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한 것,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아주 독특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개체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보다 농업 사회에서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수렵 채집은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대충 놀다가 뭐 사냥 조금 하고, 농사는 종일 일을 하죠. 그러니까 개체로서는 굉장히 불행해졌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대 사기가 바로 이 농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혁명인데, 뭐 물론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 문명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이 책의 독특한 또 관점이 뭐냐면, 이제는 인류가 이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지적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다. 뭐죠? 신이 되어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조만간 무한한 시간을 사는 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뭐 사이보그 형체들이 나타날 것이고. 89번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기후 재앙이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는 뭐 날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는 태양의 흑점 활동의 변화로 인한 것일 뿐 우리의 탄소 사용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탄소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동이 너무 굼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세계 곳곳이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 이런 것들도 보고 있지만, 그것 이상의 뭔가 강력한 무언가가 발생을 해야 전 지구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0번째,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제런 러니어. 이 저자는 특정 기술과 특정 정보 위주로 경제가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독점되고 정보가 독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컴퓨터 문명이라는 게 과거 60년대, 70년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히피 문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히피들이 뭡니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당시에
부자들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이런 세상, 이건 아니다 해서 히피들이 미래의 뭐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됐고, 이 데스크톱이라는 게 일 개인이 일 컴퓨터를 갖게 되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 1컴퓨터를 했어도 결국에 또 소수가 독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이 책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이렌 서버 회사라는 거야.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아주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 선원들이 유혹돼가지고 그 세이렌 섬으로 가가지고 뭐 난파당하고 죽고 뭐 이러는 거죠. 자, 이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세이렌 같은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플랫폼의 뼈대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는 다 유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꿀 채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서 나무 판때기 같은 구조를 꽂아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서 다 이렇게 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컨텐츠를.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 컨텐츠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문제 해결법으로 데이터 유료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뭐 데이터세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유튜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가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에게 광고비를, 이익을 쉐어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 생산자에게 그 이익을 공유를 해줘야 된다. 근데 유튜브처럼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콘텐츠 생산자와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가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91번째 기후 카지노, 윌리엄 노드하우스. 이분은 기후 문제를 연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1970년대부터 기후 문제를 연구를 했죠. 그리고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또 연구를 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또 이 책의 독특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보이지 않는 외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탄소세라는 개념이 나왔죠. 얼마 전부터 그런 개념 막 듣잖아요.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 거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탄소세를 높게 부과하는 경우 이제 소비자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제품은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야. 그럼 소비자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억제할 수 있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저탄소 기술을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이 탄소세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석탄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물론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저자가 1970년대 그 오래전부터 어떠한 예견을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 화석연료라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화석연료를 이제 대체하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핵융합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추세 흐름은 이 저자의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늦는 거죠. 아직까지 화석연료 비용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으니까 더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친환경 에너지 일종의 백스톱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더디게 발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기후 문제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남들은 잘 지키고 우리나라만 그냥 막 쓰면 되겠지, 이러한 기후 카지노 같은 관점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2번째 수축사회 홍성국. 이 책은 또 우리 채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되고, 자, 이 책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성장 시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계속 저성장. 그래서 저성장이 그냥 정상이구나 해서 뉴 노멀이다, 이런 개념도 쓰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고성장, 저성장, 여튼간에 성장이잖아요.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인류가 팽창이 성장이 되겠죠. 팽창과 수축,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수축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정말 온전한 나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채가 너무 막대한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 부분 과연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 정도로 부채가 너무 막대하죠. 지금 특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죠. 저자는 이러한 수축 사회로 진입을 해가면서 뭐냐면 팽창은 플러스 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제로썸, 정해진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막 더 많이 가져가냐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건데, 수축 사회는 마이너스 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경향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 더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극단적인 갈등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뭐 신뢰라든가 그런 사회적 자본을 갖춰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3번째, 스킨 인 더 게임, 나심 탈렙. 나심 탈렙은 월가의 현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죠. 일종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심 탈렙의 여러 책들, 우리 여기서 안티프레질도 참고해 봤고, 그 이외에 행운에 속지 마라, 그것도 우리 채널에서 살펴봤는데, 이 책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자, 정책을 펼쳐요. 정책을 펼치다가, 근데 그 정책이 엉터리 연구에서 온 거예요.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런 자들의 엉터리 연구로 인해서 정책을 위반을 하게 되고, 정책을 펼치고 폭망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과연 누가 책임지냐. 선량한 국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질타를 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뭐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월급쟁이의 그 급여가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CEO가 그 평균 연봉의 몇백 배 이상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평등하죠. 예전에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소득이 많은 경우를 평균의 4배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뭐 4배로 제한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의 CEO가 너무나 과도한 급여를 가져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에서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 너무 과도한 1인 독식, 소수의 독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4번째,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등. 이 책은 재작년인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책인데, 저희 채널에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이 책을 처음 펼치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왜 침팬지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현재의 그 세계, 이 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팬지는 어떻게 되죠? 찍으니까 문항이 뭐 3개다 하면은 33% 찍어서 맞겠죠. 하지만 이 전 세계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들 가서 이렇게 인간을 테스트했는데 정답률이 33%에 미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던, 그래서 인간이 침팬지도 못 이긴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고소득 국가 1번, 2번 중간소득, 3번 저소득.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소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뭐 중간소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실제의 모습보다 너무 비극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러한 편향이 생겼을까? 저자의 진단은,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초라면 그 지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식이 어린 시절에 습득했던 거,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편향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간극 본능,
간극이 있다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구분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는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부정 본능, 나쁜 뉴스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나라의 뭐 전쟁, 고아, 기아, 폭행 뭐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또 세상을 더 불행하게 보는 것이고, 직선 본능이 있다는 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가면 계속 이렇게 갈 것처럼, 세계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갈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러한 뭐 직선 본능이라든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개념이고, 꼭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틀, 그런 게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